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그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4% 이상의 반등 나왔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양극재 기업들 대체적으로 5에서 8%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아쉬운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되면서 여전히 수급은 좀 부담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주가들의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도 호실적의 강세 이어갑니다. 반면 현대위아와 같은 종목들 또 실적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적 흐름 저희와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밤.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그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이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거의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 만큼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의 시그널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페이지로는요. 삼성증권의 위클리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이 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세우는 리포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이 제일 어둡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을 두고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물론 올라가면서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장고가 산으로 봤을 때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PB 기준으로 했을 때 1배 미만의 현재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급 그리고 실적입니다. 한국의 이 증시를 이끄는 것은 결국에는 굵직굵직한 반도체 기업, 완성차 기업 등이 될 텐데 최근에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요. 완성차 기업도 그렇고 실적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이미 SK하이닉스로부터 거의 반도체 쪽의 경쟁력을 조금 빼앗겼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와 기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아 물론 매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지난주에 급락을 이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그래도 영업이익 좀 증가했겠지였는데 막상 열어보니 현대차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쪽에서 역성장이 나왔고요.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7%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삼성전자, 기아, 그리고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현대차, 삼성 SDI 모두 합쳐서 1조 원 가깝게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 이탈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라든지 완성차 쪽에서 부진한 실적을 내긴 했지만은 그 이외의 업종 등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업종도 꽤 많습니다. 전력 쪽, 그리고 변압기 쪽, 그리고 화장품 쪽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에 반전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관세 리스크가 생길 것이고 특히나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선 그리고 12월까지 봤을 때는 그리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이 비관에 빠질 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파티에 취해 있을 때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격언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선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해소가 될 거고요.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도 상승 흐름을 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S증권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만나보시죠. LS증권에서는 지난주 시장을 전체적으로 서머라이즈하는 이 리포트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다뤘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려연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도 상승 탄력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영권 분쟁 테마를 빼놓고는 시장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고려 아연의 경우에는 147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장중한 때는 시가총액 9위권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13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27조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 예림당, 한미사이언스 등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현재 구간에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LS증권 측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보자라고 밝혔는데요. 2021년 기시다 정부의 신자본주의 사례를 참고를 해본다면은 지금 경영권 분쟁이 나오는 게 단순히 우연으로만은 치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신자본주의라는 경제 정책 방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본 경제 재성장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증대가 목표였는데요. 이러한 신자본주의 이 정책을 내놓고 난 이후로 이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노무라 증권 측에서는요. 일본 증시의 성장 요인으로 행동주의 투자가 증가한 탓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기도 했는데 한국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거버넌스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지수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관련 기업들이 잘 가는 걸 보면요. 결국에는 이는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리포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는 DB투자증권 측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제공한 황금 같은 기회에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후보의 리스크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B금융투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인플레이션 테마가 오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전에 트럼프 일기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출범 전에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겪었고요. 2018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계속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커녕 오히려 저물가가 찾아왔다라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장기 국채 매수 그리고 달러 매도를 위한 박앤세일을 이번에 제공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이제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인데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을 형성한 후로 다시 한번 내려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거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로는 어떤 시그널 보내주고 있는지 종목별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헤드라인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프트업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판호 획득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게임 판매 허가권을 얻는 것, 게임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얻는 것을 판호를 얻는다라고 표현하죠. 이번 판호 발급으로 인해서 중국 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인 증권은 이번 니케의 중국 판호 발급이 확실한 호재라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 시프트업이 중국 내 니케 출시를 위해서 준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보여서 실제 출시 시점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1분기 출시 정도를 전망을 했고요. 또 이 밖에도 한국 게임 중에 NC소프트의 리니지2M 역시 판호 발급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다만 NC소프트의 주가는 시프트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늘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현대 위아 소식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고요. 적자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현대 위아 3분기 영업이익이 52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감소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된 거고요. 매출은 소폭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순손실이 113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3분기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판매 감소 그리고 임금 인상분의 선반영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이익 전망치를 변경하면서 현대위아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8만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고려 아연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 2차전 돌입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고려아연의 주가 4거래일 연속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종료 무렵에 87만 원대 주가였는데 오늘 수직 상승하면서 또 135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지난 금요일 장중에는 150만 원 선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고려아연과 영풍, MBK 연합 양측 모두 수조 원을 들인 지분 확보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된 상태인데 모두 지분 과반을 잡지 못했죠. 이에 따라 향후 장내 매수나 우호 지분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또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로제의 아파트 열풍 계속 YG 플러스 또 신고가입니다. 이 블랙핑크의 로제 그리고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신곡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YG 플러스는 다시 한번 장중에 신고가 갈아치웠고요. YG 플러스는 모 회사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달 들어서 무려 121%나 급등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아파트 음원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전문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중에서 로제, 블랙핑크 로제 소식 골라주셨는데 엔터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은데 YG 플러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YG 플러스가 연일 상승을 하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음악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블랙핑크 멤버이자 솔로 가수인 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팝스타인 브루노 마스하고 듀엣곡으로 18일 날 아파트라는 곡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유튜브에 올라온 공식 뮤직비디오도 1억 뷰를 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K-팝 아티스트로서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6일 만에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었고 로제가 그 뒤를 잇게 된 건데요. 그리고 또 아파트 노래가 지금 우리나라의 술자리 게임으로 유명한 아파트 게임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노래 자체가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술자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 로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주류 문화인 소맥하고 김치볶음밥을 직접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팬들이 주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주류 업계의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의 멤버 중 하나인 제니도 최근에 솔로곡을 발표했었는데 이 때문에 또 주가 상승에 대한 좀 발판도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좀 사실상 YG 플러스 말고는 다른 엔터주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다만 하이브가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과 메인 댄서인 제이홉이 전역을 하기도 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진의 신곡 I'll Be There이라는 곡이 글로벌 주요 차트에서 인기를 좀 끌고 있고 멤버인 정국, 지민, 비의 솔로곡들도 인기를 끌면서 내년 2025년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 기대감이 보다 좀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계기로 또 엔터주들의 동반 상승세도 나타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LK 삼양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는 서울국제금융센터, 서울파이낸스센터,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지능형 열화상 카메라 기반의 전기자화재 조기감지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이렇게 LK 삼양이 발표한 것인데요. 다양한 전기차 화재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 감지와 대응 성능을 향상시켰고 화재 5경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 혼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우리 군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산 자폭 드론도 연내 배치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론 관련 이슈로도 부각될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9월 말 딱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기술 개발 사업인 이종기술 융합형 국책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협약 체결을 완료하면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슈몰이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2,740원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2,720원 수준까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5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잡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머티를 5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4번째로는 LG화학, 3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2번째로는 기아, 첫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는 신한지주, 4번째로는 현대차, 3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2번째로는 삼성전자,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파마리서치를 5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는 알테오젠, 3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2번째로는 에코프로,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양극재 업종을 사들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번째로는 클로봇, 4번째로는 HLB, 3번째로는 BHI, 2번째로는 D&D 파마텍, 첫 번째로는 태성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줄매수했던 태성을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정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3번째로는 기아입니다. 4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 5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번째로는 NC소프트, 4번째로는 셀트리온, 그리고 3번째로는 현대모비스, 2번째로는 유한양행, 그리고 첫 번째로는 시프트업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시프트업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이슈 만나보시죠.
오늘 게임 업종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NC소프트의 리니지 2M 그리고 시프트업의 니케 이 두 개의 게임에 대해서 중국이 판호를 발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요. 중국이 외국산 게임 15종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호를 발급받은 두 개의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니케라는 이 게임은요. 시프트업 전체 매출 가운데서 60%에 달하는 엄청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판호 발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시프트업 모멘텀 구간에 진입했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주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5% 넘게 상승세 61,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66,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상승폭 반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안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실리콘투를 5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4번째로는 BHI, 3번째로는 넥스티, 2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 이름 올리고 있고 첫 번째로는 펄어비스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번째로는 셀비온, 4번째로는 펩트론, 3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2번째로는 알테오젠, 첫 번째로는 클로봇이라는 기업을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클로봇은 어떠한 이슈가 있는 기업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로봇, 클로봇이라는 기업 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로봇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소프트웨어 쪽이 전문입니다. 130여 곳의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242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2020년부터 4년간 79% 이상의 성장세를 이뤄냈고요.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희망가 밴드보다 약 20% 초과한 13,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는 좀 크게 빠진 상황입니다. 22%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0,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10,000원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종목도 추려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 소식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3%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로봇주들이 좀 좋네요. 한때는 그 로봇이냐 바이오냐, 2차 전지냐 반도체냐 그 싸움이 일어나고 밈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로봇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처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는데 그 당시에 초전도체가 또 테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밈이 엄청 유행했어요. 초전도체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들이 막 있었거든요. 공룡 모양으로 해서 밈이 돌았어요. 근데 로봇이 일단 처지고 거기서 이제 바이오가 폭등하면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오르는 이 여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서 바이오로 쏠려버리니까 이제 반사적으로 저기는 눌려버린 거죠, 로봇은. 그러니까 지금도 바이오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로봇으로 물고가 트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죠.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그 어떤 선봉장에 서야 되는 거죠. 로봇주들이 다시 갈 수 있는.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인수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등장하자 왕이죠. 왕이 등장을 하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위 자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기세가 굉장히 득세하던 그 시점이 가장 로봇이 뜨거웠던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이번 연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전반기를 장식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훗날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두산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어떤 중심축이죠. 지금. 네.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이제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그룹이 예전에는 중구 난방이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타를 두산타워 앞에서 청소년분들 비보잉도 보고 열심히 그 놀기도 했었죠. 새벽 2시, 3시까지 두타가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송 커플을 내세워서 최초로 면세점이 2시까지 하는 면세점이다. 이래가지고 면세점 사업에도 손을 댔었거고요. 결국에 그만뒀죠. 그 다음에 산소주도 했었습니다. 산소주가 이제 넘겨서 롯데주류에서 처음처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버거킹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소비재 이런 거 다 손대다가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그 중공업 사업, 그 다음에 인프라코업 기계 사업 이렇게 했었는데 원전 사업까지. 근데 이제 이전 정부에서 태양광으로 가다 보니까 원전이 완전 눌려버렸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 와서 다시 원전을 살린다고 하니까 이제 원전 사업으로 지금 에너빌리티가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 중공업에서. 네. 다시 이제 불거지려고 하다가 지금 체코랑 원전이 최종까지 가기 전에 뭔가 약간 쉼표를 찍고 있는 타이밍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옛날에 했던 그런 면세점, 음식료 이런 거 다 접고 그리고 원전 사업과 기계, 뭐 새로운 로봇, 그 다음에 새롭게 들여온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름을 이렇게 딱 지은 겁니다. 클린 에너지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예전에 과거의 중공업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두산 퓨얼셀 이게 클린 에너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 포함된 게 결국 원전 및 SMR 소형 원전이죠. 가스 수소 터빈, 해상 풍력, 수소 암모니아, 리사이클링 이렇게 포함 신재생 에너지 포함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반의 포트폴리오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하다가 태양광에 눌려서 원전은 죽이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고철 덩어리가 된 원전을 이번 정부에서 살렸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랑 원전이랑 같이 함께 해상 풍력까지 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머신 여기서는 이제 소형 건설 기계 시장의 탑 티어로 올라선 두산 밥캣 물론 밥캣이라는 미국 회사였죠. 그거를 인수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 두산그룹이 어려울 때 사실 정부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이 완전히 극과 극의 대칭 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 일루도 못 가고 절루도 못 가고 사업이 요로 갔다가 좌초했다가 일루 가야 되나 하여튼 물꼬를 떴다가 막혔다가 계속 이 지경에 이르렀었거든요. 네. 그때 버팀목을 해줬던 게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형 건설기계 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코로나 때도 이 지금 그 취미로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막 이런 걸 산 거예요. 워낙에 미국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농원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소형 건설 기계 시장이 굉장히 자리를 잡았다. 그 다음에 협동 로봇 시장 두산 로보틱스 요 두 개가 스마트 머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밥캣에서 만드는 소형 건설 기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협동 로봇 이게 결국엔 다 스마트한 머신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반도체 및 첨단 소재 부문의 핵심은 당연히 두산 테스나죠. 테스나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그리고 후공정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우리가 전공정 분야에 그동안 관심을 두고 이재용 회장도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뒀죠. 왜냐하면 TSMC랑 나노 경쟁을 해야 돼서 3나노, 2나노, 1나노, 뭐 0.5나노 이렇게 가니까. 근데 더 이상 숫자가 적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가 어려운 숫자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포장을 잘하는지, 누가 수요를 더 높게 가져가는지, 불량품을 덜 만드는지 이거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누가 더 정교하게 예쁘게 만드느냐에서 이젠 더 이상 육안으로 차이가 안 나는 부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무슨 싸움이냐? 누가 도자기를 덜 깨트리고 더 양품을 많이 만드는지, 도자기를 누가 더 예쁘게 포장하는지 그거의 싸움으로 간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테스나를 인수한 두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았죠. 테스나는 이제 테스트 전문입니다. 이 후공정에 테스트랑 패키징이 있는데 얘는 테스트하는 전문이다. 어쨌든 반도체 및 첨단 소재 부문의 핵심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이제 신사업 분야를 설정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네. 이 지금 그 두산 이 로보틱스는 아까 스마트 머신 부분에 쌍두마차죠. 이 두산 밥캣이랑. 근데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 밥캣을 분리해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넘기려고 지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두산 밥캣은 R자입니다. 두산의 그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줬던 유일한 캐시카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가장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두산그룹이 분할하면서 처음에 설정했던 게 1대 0.043이었는데
지금 그게 금융당국에서 심사해서 지적을 하는 바람에 철회를 해서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숫자가 1대 0.031호입니다. 그러니까 100주를 기점으로 쉽게 전환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75.3주에 두산 로보틱스 주식 3.15주를 갖게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는 두산 밥켓에 굉장히 이 캐시카우 능력, 이 값어치를 너무 적게 쳐준 게 아니냐 해서 바뀐 안대로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88.5를 갖게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4.33주 갖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좀 더 갖게 되는 방안으로 지금 바뀐 것이죠. 네. 두산 로보틱스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일단 협동 로봇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등이고 우리나라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단독 1등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서 협동 로봇은 이제 로봇하고 협동하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는 보통 혼자 일합니다. 로봇이. 왜냐하면 사람이 같이 일하면 위험하니까요.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일하던 거를 이제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F&B에서 주로 볼 수 있죠.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커피숍, 치킨집, 피자집. 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했는데요. 이게 다트 스위트란 거고요. 협동 로봇이 결국에는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안 가는가? 지금 뭐 그 테슬라에서도 나왔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닮은 로봇. 근데 인간 닮은 로봇이 굉장히 멋있고 너무 이상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 인간하고 똑같은 이 지금 요거를 구현하기까지는 아직 기술적 장벽이 큽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도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네. 어쨌든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압도적 1위고요. 그리고 일본의 화낙 여기가 14%로 2위고요. 중국의 아우보란 업체가 7%로 3위입니다. 대만의 테크만 로봇이 5위, 스위스의 ABB가 5%로 4위인데 공동 4위죠. 근데 여기서 중국의 아우보를 빼면 중국을 제외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 4위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로봇들을 보면은 기술력을 알 수가 있는데 닥터 프레소라는 무인 커피 모듈이 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뽑는데 4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올라서 최저시급이 올라서 사장님이 그냥 종업원 역할까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로봇이 싸다 이거예요. 물론 말도 잘 듣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소송도 안 걸고요. 툭하면 노동청 가서 신고해버리잖아요. 쉬는 시간도 필요 없고. 네, 그렇죠. 툭하면 노동청 가서 신고해버리고 그냥 무단 결근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돈은 돈대로 주장하고 사장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시급뿐만 아니고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뭐 물론 뭐 자꾸 MZ세대가 뭐 맨날 그런 일을 하네 해서 비아냥대는 꽁투도 생기고 나는데 그건 좀 과장되긴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봇이 하면은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죠. 45초 걸리고 또 다른 로봇이 있는데 믹스마스터 무디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신기한 건데 AI가 접목됐어요. 그래서 AI가 사람 표정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7가지 표정을 분석할 수 있대요. 중립, 행복, 슬픔, 화남, 두려움, 불쾌함, 놀람. 오. 그러니까 물론 그 짤이 나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표정이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20가지 표정이 똑같은 사람 연예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근육이 움직인다. 그 근육의 움직임을 캐치해서 그 표정에 맞는 칵테일을 제조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스카 더 소터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편리한 건데 분리수거를 대신 해줍니다. 분리수거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종이컵이나 캔 분류한 다음에 지정된 휴지통을 옮긴다. 근데 여기서 뛰어난 거는 눈이 없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이 있으면 더 잘 보고 잘 분류하겠죠. 근데 눈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3배까지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목적은 그거잖아요.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어야 이걸 쓴다는 거니까 3배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좀 말을 안 듣더라도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럼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오스카는 눈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그리퍼라는 로봇 손에다가 센서 기술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얘가 진화를 합니다. 계속 집어서 옮기고 집에서 옮기면서 그 빅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점점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오스카더 소토가 더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쌓고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이 하기 힘든 분리수거까지 척척 해내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게 다 두산 로보틱스의 작품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계의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글로벌 수준의 지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i3 시스템으로 살펴볼게요.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현재도 6% 넘게 뛰면서 3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종목 방산주인가 보네요. 예, 이제 방산주에서 네. 낙수 효과로 떠올릴 수 있는 부품주죠. 자, 이제 북한군이 참전한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인을 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빼박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장기전으로 가는 흐름에서 방산업체의 모멘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인텔리전트 이미지 앤 인포메이션. 그래서 앞자 세 글자를 따면 인텔리전트 I, 이미지 I, 인포메이션 I. I가 세 개죠. 그래서 i3 시스템입니다. 아. 네, 그래서 i3 시스템이고 인텔리전트 이미지 인포메이션은 단어가 좀 쉽잖아요. 뭐 솔직히 이거 대충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느껴지죠. 인텔리전트한 걸 만드는구나. 그 이미지 뭔가 이미지에 관한 거구나. 거기서 뭐 정보를 주는구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대로입니다. 엑스레이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감지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센서. 가장 쉽게는 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찍어봐야겠네요. 저희 가서 파노라마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해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찍어서 내 구강 구조가 다 드러난 엑스레이를 찍은 적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치과 다니신 분들은. 예. 그 파노라마 엑스레이에 요 센서가 적용이 됐습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 요게 주력인데 이거를 주로 그 군대 가신 남자분들이 많이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검은 밤이나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적외선이라는 선은 파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예를 들어 북한군이 침투해서 잠수정을 타고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침투하잖아요, 보통. 네.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저기 산기슭 깊숙이 숨어 있다. 그래도 적외선 카메라는 걸립니다. 파장이 길어서 중간에 돌을 맞아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적외선 센서가 군사용이나 감시 장비, 유도 무기 탐색 추적 장비 이런 데 쓰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방산이 다 우주를 결국 연관되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다 우주 항공 분야를 노리고 있고 우주 분야의 위성 관측, 그러니까 위성의 눈에 해당되는 우주 광학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도 결국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현대 로템 결국 전부 방산에서 우주 항공이랑 연관되어 있듯이 당연히 부품 업체도 이 방산에서 우주 항공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냉각형이랑 비냉각형 요것만 개념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냉각형 센서는 기계 내부에 영하 19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냉각 장치가 달려 있다고 해서 냉각형 센서입니다. 그리고 비냉각형은 그 냉각형 센서가 안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냉각형 센서 아래 이 190도, 영하 190도 냉각 장치가 달려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선명한 영상이 나온다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 냉각형이 비냉각형에 비해 20배 비싸다. 그래서 비싼 가격 때문에 주로 군수용으로 쓰이는 것이고 비냉각형은 주로 민수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엑스레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각형 적외선 센서 매출이 80%, 비냉각형이 적외선 센서가 매출이 10%입니다. 근데 이 비냉각형이 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늘려갈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쓰이는 게 자율주행이나 드론까지 쓸 수 있으니까 요즘에 그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는 부분은 비냉각형 센서다. 그리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정밀한 걸 의미하는데 현재 비냉각형 센서 시장은 12에서 17 마이크로 피치 제품이 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숫자가 작아지면 더욱더 정밀한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i3 시스템은 지금 8 마이크로 피치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기존의 17 마이크로 제품에 비하면은 거의 2배가량의 선명함과 정밀도를 나타내는 제품이다. 그리고 이 i3 시스템에서 만든 비냉각형 센서의 또 장점은 다양한 조명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K2전차,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LG 넥스원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대공 요격 미사일 신궁, 여기에 적외선 센서를 전부 i3 시스템이 공급했습니다. 결국 L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계속 폴란드, 루모니아, 중동 뭐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은 자연스럽게 현대로템에서 뭐 LG 넥스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낙수 효과로 i3 시스템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낙수 효과로 후발주자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산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드론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센서 시장에서 확장성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먼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M7 기업 가운데 5곳이 실적을 내놓고요. 또 삼성전자가 지난번 잠정 실적에 이어서 이번에 자세한 실적 내역을 공개합니다. 경제 지표는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등 중요한 경제 지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이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죠. 그리고 또 중동 전쟁처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을 잘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떠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입니다. 미국 리치먼드 연방은행과 댈러스 연방은행이 각각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포드 자동차가 3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2분기 실적을 내놨을 때는 주당 순이익이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다음 날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거든요. 이번에는 예상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오늘 밤에는 이제 완성차 기업인 포드가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포드가 지난 분기에 부진한 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날 한국의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함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월요일 오늘 밤에 포드의 실적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어떠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미국에서 중요한 고용 지표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화요일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9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인 건수가 중요한데요. 8월에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80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계속 강한 흐름을 나타낸다면 연준의 다음 달 금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되는데요. 9월에는 6.9포인트 하락한 98.7을 기록해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랑 소비자 체감 지표에 괴리가 생기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두 지표를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대형 실적들이 발표됩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AMD, 그리고 AI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요일에는 포드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화요일 밤에는 이 알파벳 그리고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 졸지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만약에 고용 시장이 다시 한번 과열되게 된다면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는 2분기까지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에는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GDP Now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최근 제시된 수치가 3.4%입니다. 또 고용 지표도 이어서 발표됩니다. ADP가 집계하는 민간 기업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앞서 9월에 14만 명 넘게 증가한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그 다음날 21% 넘게 올랐잖아요. 나스닥 지수도 그래서 지난주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빅테크 관련해서 중요한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이번 주에 또 실적을 내놓는 빅테크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GDP 역시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어서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일본은행이 이틀간의 금융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랑 달리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 여부가 관건인데요. 최근 일본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일단 이번 달은 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살아있는 만큼 금리 결정 뒤에 나오는 기자회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번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 PMI의 경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됐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데이터로 알려져 있죠. 8월에는 PCE 헤드라인 수치가 전년 대비 2.2%로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도 2.7%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떤 숫자가 나왔을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형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인텔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사업별 실적이 나오는데요. 지난 8일에 먼저 공개된 잠정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온 이후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나빠지는 상태잖아요.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무려 33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숫자만 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에 추월당했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실적 가이던스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주가 반등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목요일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정 실적은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 확정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은 또 어떻게 내놓을지를 잘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날도 자세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제 일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고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고용 관련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지난달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을지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고용이 활황이 확인이 된다면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관측이 또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이번 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서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한국에서는 이번 달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네,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4.2%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포인트가 되고 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5%, 5%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채 금리에 따른 시장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미국 국채 금리가 4.25% 그렇게 거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 효과의 나스닥 지수가 7주 연속 상승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7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9월 초 이후 첫 주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요인이 미국 채권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통상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기업의 그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이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를 돌파하면 증시에는 본격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번 해 연말 되면은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가 되면서 채권 금리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렇게까지 요동을 칠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네, 연준이 지난달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시점부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4%포인트 뛰었습니다. 원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채권 금리가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인데요. 고용지표 같은 걸 보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도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 대규모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우선 고율 관세를 살펴보면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도 높아져서 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규모 법인세 감세 예고는 연방정부 적자 확대 우려를 낳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늘리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경제 지표도 챙겨야 되겠지만 채권 금리 움직임까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덴마크계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시장에 상륙한 지 약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병의원의 주문이 몰리면서 거의 품귀 현상을 빚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고비 구매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작용인데요. 이 위고비도 그렇고 기존의 삭센다도 마찬가지로 위 내용물의 배출 속도를 늦춰서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원리로 체중 감량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특히 소화기 부작용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위고비의 경우에는 소화기 부작용의 발생률이 삭센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위고비의 경우 메스꺼움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 발생 비율이 각각 44%, 30%, 24% 정도를 나타내면서 삭센다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임상에서 복용 시에 지방과 함께 근육도 감소되는 것이 확인이 된 바 있고요. 또 약물을 끊으면 체중이 다시금 증가하게 되는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 역시나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고비의 한계점 그리고 미충족 의료 수요가 우리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들에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약품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 후보 물질 에페나글레나타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서구권, 미국과 유럽 등에 비교했을 때 비만 기준 체질량 지수가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춘 이른바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을 때 위고비와 삭센다 대비해서 에페나글레나타이드가 소화기 부작용 발생 비율이 더 낮게 보고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 ST의 경우에도 비만 후보 물질 DA1726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 시험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고비의 주요 성분인 GLP-1 계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 증가로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한 체중 감소 효과를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약품과 동아 ST 동반으로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충족 의료 수요를 극복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 좋은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그리고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떠한 주제일까요? 바로 자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까? 일시적이다 혹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각각 정해 주실 텐데 먼저 박수범 대표님. 네, 저는 추세적인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세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결론 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전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부터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또 이렇게 약간 맨날 여지를 남겨두시고 그러면은 추세적인 거면서도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닥은 나왔다라고는 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죠. 네. 어쨌든 간에 일시적이다라고 네. 결론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성격이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박수범 대표님 먼저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에도 LNF를 좀 가지고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LNF 오늘 장중에 10% 이상도 좀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제가 2차 전지를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바라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는 좀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만한 내용들이 좀 계속 나왔다는 거죠.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어요. 뭐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는데,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잘 되었고, 그에 대한 SDF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 판매량이 좀 잘 되는 움직임들이었고, 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지금 차량당 비용이 좀 절감되고 있다라는, 생산 단가가 좀 절감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웨더부시 쪽에서는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테슬라가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관련된 2차 전지 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고, 뭐 그에 따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포스코 홀딩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아르헨티나에 드디어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좀 만들었다, 이런 이슈도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보면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거의 중국 쪽에서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미국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조인트 벤처들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만들었던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양산이 좀 시작되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르노라든가 벤츠라든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좋은 수주 물량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겠지만 그 밑단에 있는 LNF라든지 그리고 뭐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보면 또,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는 ESS 쪽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4%나 증가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ESS 쪽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캐파가 커지고 있고,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건 국내 소재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희소식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2차 전지가 물러날 곳은 없다. 그 트리거를 만든 건 테슬라였지만 그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보면서 추세적인 전환을 가져가는 곳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LNF가 이렇게 하루 만에 10% 올라간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지 파트너님께서는 추세적이면서도 일시적인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일단은 뭐 바닥은 이제 좀 나오지 않았나, 이제 업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쪽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올해 조금 부진했던 영업이익을 내년엔 좀 폭발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6개사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한 4천억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2조대로 이제 확연하게 좀 이 전기차 소재 쪽이 좀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키우지 않을까라는 지금 증권사의 전망이 오늘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에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미국 대선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섣불리 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쪽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2차 전지 쪽이 또 전기차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타났죠. 이 최상목 부총리 겸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석유화학과 2차 전지 이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생각을 하겠다.
마련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진짜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좀 업황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올해 조금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출렁출렁 되다가 한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부터 반등력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걸로 인식은 되겠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부터는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다 듣고 왔습니다. 뭐 두 분 말씀 다 들어보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 기조는 맞는 것 같은데 박정진 파트너님께서는 대선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그에 비해서 또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의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곧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던 넷플릭스의 요리 예능 시리즈 흑백 요리사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크게 하면서 이 더본 코리아의 IPO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더본 코리아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6일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가가 34,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희망 범위 상단이 28,000원이어서 가뿐히 넘어서면서 확정이 됐고요. 수요 예측 당시에 기관이 2,200여 개 넘는 기관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734.67대 1의 높은 경쟁률도 기록했습니다. 또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1994년에 창업이 돼서 올해로 30년을 맞은 기업이고요. 백다방과 새마을식당, 홍콩 반점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총 25개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2,900여 개 매장을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다만 이번에 공모가를 산정할 때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제조, 식품 전문 기업들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라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을 다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교 기업들로 CJC푸드, 대상, 풀무원, 신세계푸드가 또 함께 적용이 되면서 평균 PBR로 15.78배가 선정이 됐는데 다소 높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교촌 F&B 꼽히고 있는데 비교 대상 기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촌 F&B의 PR이 12.7배라는 거 감안했을 때 그렇게 과도하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사이드 여력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리스크 요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백다방과 같은 특정 브랜드 의존도가 좀 큰 상황이다라는 점이 또 약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맹 브랜드 중에 연돈 볼카츠라는 가맹 점주들과의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고요. 또 오너가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오너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너의 상장성 그리고 흑백 요리사 등의 흥행 이슈로 인해서 밈 주식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IPO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의 골든 램즈를 또 백종원에 비유하면서 IPO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요식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켓무브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오늘 7%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장중한 때는 11만 9,4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이제 저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뭐 그중에서 지난주에는 LNF를 좀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를 만들죠. 우리가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양극재 전구체 플러스 리튬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의 소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전구체도 마찬가지. 전구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지금 중국 쪽에서 거의 수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전구체에 대한 소비가 좀 더 확대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뭐 8% 막 7% 뭐 이렇게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 에코프로 머티가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작년에 나온 정책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계속해서 뭐 광물 쪽이라든가 소재 쪽이라든가 그리고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에서 금융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그 부분들이 약 30조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뭐 그 올해 초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이죠.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워낙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다들 좀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정부의 지원 자금까지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상기해주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전구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나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셀을 만드는 업체들 보면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있고 뭐 SK온도 있고 지금 삼성 SDI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워낙 지금 내재화를 해 나가는 구간에 좀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의 다이렉트로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영업망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그래도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터닝 포인트가 좀 더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를 둘 다 좋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좋고 에코프로 BM도 좋지만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좀 더 그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추세 전환을 하면서 단기간 강력 상승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수급이라든가 움직임들 보면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 에코프로 머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소위 얘기해서 발동이 좀 걸렸다. 주가가 상승 추세로 좀 변화되고 뭔가 퍼포먼스가 좀 나오려고 한다 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좀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도 보면 항상 좀 2차 전지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또 많이 했었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강하게 움직이고 그 밑단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뭐 음극재가 되었던 양극재가 되었던 그리고 셀이 되었던 여러 업체들이 좀 장비도 마찬가지고 다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장 역할을 많이 했던 에코프로 머티 대장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머티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가지고 대응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더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에코프로 머티가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나라 M&D입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핫하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이슈도 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 이슈도 좀 붙어 있는 이 나라 M&D라는 종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의 이 생산기술센터 금융공장이 떨어져 나오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추진 중인 이 전장 사업과 그리고 이제 LG에서 추진 중인 이제 배터리 사업 여기에 전부 다 이제 호재성으로 이제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이제 LG 쪽에 이런 이제 금형과 금형 기술을 기반한 다양한 이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자회사 나라엠텍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배터리 팩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사출 금형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 구동 모터 금형을 또 이 회사에서 모터 금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에 관련해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자동차 부품 등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 이제 LG전자에서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이 이 전장 부품 사업이다 보니까 이 나라 M&D도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장력을 같이 동반으로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좋게 나왔는데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에는 다소 조금 전년보다 좀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붙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8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00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5,300원 이상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900원대 이하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도 3%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수급이 정말 괜찮은데 최근에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또 매수가 강력하게 나왔고요.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좀 많이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움직임이 좋지만 앞으로도 이제 주가 상승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거두기에는 정말 괜찮은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서 또 한 번 더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SMR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나왔죠. 올해 연말까지 지금 현재 원전 2기 그리고 SMR 4기를 관련된 이제 정책을 곧 발표할 거라고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표 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계속해서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또한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뭐 다른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뭐 한전 KPS도 있고 한전 기술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실질적인 수혜주고 그에 대한 실적과 숫자가 찍히는 회사다라고 좀 봐야 돼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케이 파워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원전 관련된 회사들이 거의 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품들을 많이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대건설을 좀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원전이 생명을 요즘에는 그렇죠. 원전이 뭐 수명이 다 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뭐 다시 새로운 원전을 또 묻고 새로운 원전을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연장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부품들 많이 교체해야 되고 안에 내부적인 내구성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회사들의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일단 2시 30분 기준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순매수가 지금 거의 뭐 200만 주 가까이 지금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다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수라든가 전체적인 뭐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 매크로 흐름들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미 대선을 많이 좀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해리스가 되든 공화당의 트럼프가 되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책의 대외적인 정책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 뭐 미국 안에서의 어느 정책적인 변화는 줄 수는 있어도 대외적인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강약의 좀 뭐 그런 흐름들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축에서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투자할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매수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미 대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과 앞으로의 실적 흐름들 그리고 해외 쪽의 수주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챙겨 보신다면 지금보다도 저는 주가가 최소한은 뭐 적게는 30% 많게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저는 뭐 50%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고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다 싶으면 그때 한번 좀 매수해보는 기회로 삼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보고 왔습니다. 대선 관련 그 멘트는 약간 위험한 것 같긴 했습니다만은 좀 이걸 정제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약간의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결국에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은 무엇일까 하고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업이에요. 오늘 장중에는 8,4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상승폭을 좀 내어줬어요. 네. 오늘 좀 부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그러니까요. 가더라고요. 일단 뭐 김재서 의원이 이제 이 STO 제도와 법안을 이제 대표적으로 발의했다라는 이슈가 최근 들어서 좀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시세 부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살짝 좀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일단 뭐 8,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으니까 8,000원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고요. 일단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월렛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체인 사업과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 그리고 STO 이 증권형 토큰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갤럭시와 메타버스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고 최근에 이 VMIC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과 한국금융 STO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관련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부산 디지털거래소 그리고 파이브 노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사업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도 최근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가 나올 때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뭐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여러분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한국 증시가 뭐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상당히 좀 어렵게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260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종가를 확인하고 외국인의 수급들을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강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와 준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점에 대한 확인과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의 현물보다는 선물 쪽 위주로서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큰 이슈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가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비해서 상승을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어느 정도의 수급만 들어와 준다라면 단기 바닥은 좀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움직임의 섹터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2차전지 섹터들도 테슬라의 수혜를 더불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방산이나 전력주에 대한 부분들도 대선 관련,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업종에 대한 접근은 어느 정도 유효한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 보고 있고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싱가포르 전력 수주가 8,400억 규모로 좀 이루어졌고 해상 풍력 쪽에 대한 흐름들도 좀 싱가포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되든 전력망에 대한 구축 관련해서는 공통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와 관련된 상승을 좀 연말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접근 가능한 유효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 매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양시장 1%대 오름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오늘 지난 이제 금요일장 하락분 다시 되돌림 해주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또 붐업시키는데 삼성전자가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오피셜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 대만 쪽의 언론 매체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HBM 공급사에 포함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라고서 보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완전 지금 신저가 구간에서 4%대 상승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반도체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일부 종목들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PMT랑 TLB 이런 종목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이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좋은 호재 소식 삼성전자 내에서 좀 들리길 기도하고 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좀 그런 그 시장의 바닥을 좀 다져주는 또 신호탄 역할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이다 보니까 사실 매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부분은 다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상 다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도 강세 움직임으로 2%대에 일단은 그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가 지금 나와줄 수 있을지 또 주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봤을 때 에코프로 오늘 그룹주들이 완전히 지금 강세로 올라가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8%대 에코프로가 약 5%대 정도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LNF 쪽은 최근에 인베스터데이에서 2029년도까지 사업을 다각화시켜서 매출 3.5조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겠다라는 관련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내에서도 올해는 일단 재고평가 손실 반영이 끝나는 해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또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수급들도 같이 동반해서 들어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지수단에 있었던 종목군들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HLB라든지 삼천당작 이런 종목들이 또 각각 4%대 흐름을 또 지켜주고 있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흐름이 지난주 내내 일단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내 상승세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또 개별주들 중에서는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음원 차트의 1위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YG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노래 자체가 또 술게임에서 파생된 노래다 보니까 오늘 제주 맥주와 같은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장 일단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첫 출발이 좋아서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나가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올라주면서 그래도 코스피 선방을 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1% 가까이 추가하고 있고요. 2603.34포인트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넘게 오르면서 1.76% 추가한 740.2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 오늘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3,5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이 3,000억 원 이상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795억 원의 매수 우위 확인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0월 28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 전부터 참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정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요. 여기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우와 S&P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슈팅하면서 지수 자체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 마켓스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원전 쪽이 강했습니다. 5% 넘게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고체 쪽이 2.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기 테마로 가볼까요? 오늘 유리 기판 쪽이 4%, 그리고 ESS 쪽이 3.6%. 실적 테마 보면요. 전기차가 4%, 그리고 애플 관련주가 3.6%, 태양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오늘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꽤나 많은데 DS단석, 그리고 디모와 그리고 한세 MK 일제히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YG 플러스 놀랍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엔터주를 전반적으로 잘 갔는데 디어유가 2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로보 쪽도 잘 갔습니다. 로보가 15% 넘게 상승세 2차전지 전반적으로 잘 갔고요. WCP가 1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단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1% 이상 강세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10월에 이렇게 양지수가 1% 이상 강세로 마감한 날이 얼마 없었습니다. 오늘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았고요. 오늘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면서 2,612선, 그리고 코스닥이 1.8% 넘게 상승하면서 74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1,400원대를 보고 있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약간 내려오면서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단숨에 58,00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또 그만큼 내렸고요. 2.4% 넘게 하락세 196,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20만 원대를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1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9만 원대 그리고 20만 원대라는 저항선에 현재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요. LG엔솔 2.3% 넘게 반등세 41만 원대 진입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약간 쉬어갔습니다. 현대차 0.4%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한 기업은 삼바와 현대차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탄력이 워낙 좋았습니다만은 현대차는 사실 올라간 것 없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선주가 2.4% 상승세, 기아가 그래도 잘 갔습니다. 현대차, 기아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기아 쪽의 실적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많은 하루였고요. 3% 넘게 상승세, KB금융 지난주에 워낙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고 포스코홀딩스 10위권에 다시 한번 진입이 됐네요. 4% 넘게 상승세. 원래 신한지주가 10위권에 자리해 있었습니다만은 포스코홀딩스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결국에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것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9%, 에코프로가 5% 넘게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HLB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급등하면서 오늘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리가캔바이오 1%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만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보시면은 코스닥 상위 기업들이 다 잘 간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삼천당제약 4.7% 넘게 상승했지만은 클래시스 3% 넘게 조정이었고요. 휴젤 1% 넘게 조정, 리노공업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캠은 딱 지수와 연동되는 정도였는데 1.7%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3,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주의 활약이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유가 강세 흐름에 정유주도 탄력을 좀 받았고 원전 쪽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일장 전략 단계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좀 10월 말에 반등 흐름을 쫙 이어가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변동성이 많아서 또 변수도 많은 시장이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미 대선 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실적 시즌이긴 하거든요. 네. 미국의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또 대거 실적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좀 주요한 실적으로는 내일은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AMD, 그리고 목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금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그러니까 주요 지금 실적 발표 아직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국내 기업은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시긴 했었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같이 함께 또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포스코홀딩스나 삼성 SDI와 같은 주요 기업들 역시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장의 지금 모멘텀과 개별 종목 지금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이슈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미국의 GDP 성장률도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 BOJ에서 통화정책회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시적인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계속해서 단기 테마성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또 순환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지금 오늘 시장만 해도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별 이슈 나오는 종목들 딱 수급 쏠리는 그 급소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또 단기 투자에 있어서도 계속 물리고 또 손절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하라고 괜찮다고 해도 겁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지금 딱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막 적극적인 공세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 대선 끝나고 금투세 관련된 내용까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하셔도 되는 그런 시장 장세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을 비축해주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가 매수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본전권이거나 내지는 약손실 아니면 익절권에 있는 그런 종목에 지금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중부터 좀 줄이고 추가 움직임을 좀 보면서 최종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기를 일단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물려 있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 일단 현금 확보를 하고 순차적으로 또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전략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구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지금 또 주도주로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도주에 대한 또 옥석가리기는 또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또 미 대선이 바로 다음 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 대선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단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만한 업종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인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의주시 하시면서 종목 선별을 해나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올라줘서 다행이긴 한데 경기도 그렇고 좀 증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좀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에 좀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원전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또 원전주가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도 같이 또 엮여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SMR 관련 이슈가 또 연달아서 터져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까지 붙어 줌으로써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방송에서 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BHI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세를 계속 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전주, 기왕지사 공략을 하실 거다 하신다면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두산 쪽에서는 최근에 그 사업 재편안을 이제 수정을 해서 내놓기도 했었죠. 물론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에너빌리티에서 밥캣 지분을 보유한 투자 회사를 분할한 뒤에 이 신설 법인을 다시 로보틱스 쪽에 흡수합병의 자회사로 둔다라는 그런 방안은 여전히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존에 좀 논란이 됐었던 합병 비율에 있어서는 주주들에게 조금 더 돌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수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난 7월 달에 좀 시장에서 좀 불안한 요소로 봤었던 그런 요인들은 일단은 좀 제거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자회사인 밥캣을 떼어놓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차입금의 이제 7천억 부담감을 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이제 총탄으로 대형 원전이나 SMR 그리고 가스 수소 터빈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봤을 때 향후에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수급 동향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 보험과 투신, 연기금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온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도망갔었던 외국인이 어디 갔었나 봤더니 원전 쪽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런 미 대선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 쪽으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친환경 쪽보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또 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형 원전 아니겠습니까? 네.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아무리 빨라도 2028년도에서 2029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원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대형 원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수주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 지금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업황이 살아있으면 이러한 강력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례로 BHI 다시 한번 보면요. BHI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원전이죠. 네,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인데요. 그동안 한 2, 3년 정도 뚫어주지 못했었던 이 11,000원 구간대를 최근 들어서 지금 특히 오늘 구간에서 강력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이제 대장주로서 SMR 관련 이슈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세 매매를 하신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 매매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24,000원 구간대 목표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9,5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시장에 좀 연속성이 살아있었던 섹터가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세 이어가고 있는 곳이 원전 쪽이고 외국인 수급에다가 또 확실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친 것에 대해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출이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과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 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 구도와 시장 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 총 11.26%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에서 고려아연은 9.85%를, 공동 매수자로 참여한 베인캐피털은 1.41%를 매수했습니다. 당초 고려아연이 목표한 2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99%에서 35.4%로 높아졌으며 영풍 MBK 파트너스 측과의 지분 격차는 약 3%포인트입니다. 양측이 확실한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매출 6조 8,778억 원, 영업이익 4,4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38.7%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금액 4,660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 1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고객 요청에 최적화된 제품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텔이 차세대 인공지능 PC용 데스크톱 프로세서 시리즈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인텔은 오늘 인텔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와 200V 시리즈 제품군을 발표하고 이를 삼성전자, LG전자 등 7개 제조사 AI 노트북 신제품에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제품을 소개한 잭황 인텔 세일즈 디렉터는 200S 시리즈는 뛰어난 게임 퍼포먼스와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전력 사용량은 획기적으로 낮췄고 노트북용 프로세서 200V 시리즈는 전 세대보다 4배 이상 향상된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텔 AI PC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과 데스크톱은 사용자가 음성으로 생성을 지시하는 이미지를 고품질 3차원 이미지로 만들어냈고 AI 챗봇 기능, 문서 요약 기능 등이 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